3,600만 명 우선 접종, 나는 언제 가능할까? 자, 우선 백신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정부의 타임테이블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럼 나는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나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우선 접종 대상 대충 윤곽이 좀 나왔나요? 네, 아직 정부에서 명확하게 그 접종 우선순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그 초안을 밝혔는데요. 저희가 그 준비한 그래픽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그러니까 요양병원 같은 곳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고위험 의료기관, 또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그리고 코로나19의 1차 대응 요원,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 같은 분들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만 봤을 때 일단 전체 그 정부에서 우선 접종으로 보는 백신 접종 대상자 인원을 한 3,200만 명이 좀 넘게 보고 있습니다. 3,200만 명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저 65세 이상 노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도 일단 1,000만 명이 좀 넘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만 맞아도 일단 우선 접종 대상자의 3분의 1은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외에는 또 어떤 그룹이 있는 것인가 보면 그 성인 중에서도 만성 질환자가 있는데요. 이 만성 질환자들 또 유독 코로나에 취약한 걸로 나와 있으니까 이 만성 질환자들이 있고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그리고 전력, 수도, 가스 같은 이 필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정시설에 있는 수감자나 직원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돼 있는 이런 계층부터 먼저 백신을 접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윤지용 기자, 네.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저나 윤 기자나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백신 접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접종의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19세부터 49세까지의 이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2,260만 명 정도, 43%가량인데요. 이 사람들은 11월쯤부터 접종을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11월이요? 네, 정부는 일단 오는 11월 전까지는 이 우선 접종 대상자들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를 하고 자연스럽게 감염 확산을 억제를 할 수 있는 이 집단 면역 상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성인들에 대해서 무료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백신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화이자도 네.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하면 이 백신은 내가 예를 들면 나는 화이자 백신을 맞고 싶다. 그러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정은경 청장도 오늘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3,200만에서 3,600만 정도로 추정하고 네, 현재는 저희가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나 대상자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브리핑 내용 보셨는데요. 이 지금 공급 계획을 보면 2월에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오게 되고요. 네. 2분기에 모더나 그리고 3분기에 화이자가 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더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소정수 위원님, 네. 그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 사례도 뭐 일부이긴 하지만 이제 보고가 되는데 그러면서 벌써부터 아니 왜 내가 맞고 싶은 백신 못 맞는 거냐 뭐 이런 의문이 좀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백신을 어느 정도 확보한 데까지는 지금 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백신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 백신 접종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의 경우에 이미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외국의 사례들을 먼저 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백신 접종 순서라든지 그 과정에서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의 그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인 강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충분히 이제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서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거, 같이 소통해가면서 서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떤 백신 접종이 바로 시작이 된다면은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 부분을 좀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가면서 이걸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의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대로 이 백신마다 도입 시기도 다르고요. 또 백신 맞는 접종 시기도 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유럽은 계속해서 지금 백신 접종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 백신 접종을 상당히 기피한다, 기피 현상이 널리 퍼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에선 백신 거부 사태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에서는요, 접종 거부가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코로나 패스를 만들자, 일종의 증명서를 이렇게 제출하자 이런 움직임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패스가 있어야 20명 이상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접종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독일에선 백신 거부 사태가 계속되면서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제로 백신을 맞게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현재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백신의 선구자 하면 누가 꼽혀요? 프랑스가 꼽히지 않나요? 프랑스의 파스테르가 꼽히죠. 이 프랑스는 이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이 우월한 그런 감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프랑스에서 상당히 많이 기피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의 경우 보름 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주일 동안 332명만 접종이 완료됐습니다. 하루 평균 56명만 접종을 한 건데요. 백신 접종률은 1%도 아닌 0.03%에 불과했습니다. 0.03%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백신 거부율은 무려 60%인데요. 유럽 15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국민 전체가 백신을 맞는데 3,000년도 더 걸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론 정부가 현재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접종이 시작된 45개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현재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백신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이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소통과 조금 전에 이제 소정섭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국민들과 많은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집합금지 업종 지금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죠. 이 관련해서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업종별로 지금 집합금지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은미 기자, 지난주에 왜 김은미 기자가 취재했을 때 이 필라테스 업종에서 오늘 이렇게 항의 차원에서 999배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전해줬잖아요. 네. 실제로 이 999배 이루어졌어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정부가 이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영업을 좀 재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됐던 시위, 집회 강행하는지 물어봤는데 네, 강행을 했습니다. 네, 전국 오늘 오전 전국 7곳에서 동시다발로 집회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서울에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소복을 입고 시위가 진행이 됐는데 그 영상 좀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999배는 9명의 업계 종사자가 9인 이하의 학생 기준 일부 허용 정책에 그리고 9시까지 제한적 영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미로 하게 되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을 줄여 추후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꼼수 아닙니까? 추석 부자가 가장 수월한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이 오히려 정부는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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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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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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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9명의 업계 종사자가 소복을 입고 지금 저렇게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왜 소복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어떤 청렴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소복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999배인지에 대해서는 들으셨습니다만 9명의 업계 종사자가 이제 9명 이하의 학생만 받을 수 있는 현 정부 시책 그리고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현 시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호소하는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라는 취지로 999배를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이제 정부가 다음 주부터는 영업을 재개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강행을 했는지 물었더니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카페 업계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모레 이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헌법 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 의원님, 지금 계속해서 조금 전에 얘기 들었지만 뭐 헌법소원 얘기도 나오고 소송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항의 시위 얘기도 나오고 코인 노래방 업주 같은 경우에는 또 노래방 기계를 또 부시는 이런 퍼포먼스 항의 시위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감염 확산 방지잖아요. 네. 근데 또 이분들은 또 먹고 살아야 될 길을 또 찾아야 되는 거고 이분들이 좀 이 부분들이 상충하면서 좀 문제가 좀 커지지 않나 싶어요. 참 어려운 문제고 사실 이제 저분들로서는 이게 생존권의 문제인 거죠. 그냥 어느 정도 뭐 손해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거리에 나서서 호소를 하는 건데 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풀리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겠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이제 뭐 4차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어떤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 1억을 벌던 사람이 1,000만 원을 못 버는 것과 월 100만 원을 벌던 분이 10만 원을 못 버는 것과 비율로 따지면 똑같지만 이 금액이 느끼는 그 피부로 느끼는 건 엄청나게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향후에 이제 지원책을 좀 모색을 할 때 어떤 그 피해의 정도라든지 그 구체적인 그 인원 뭐 고용 수라든지 이런 조금 더 데이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산정을 해서 정말 그 실질적인 피해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뭐 100% 완벽하게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죠. 조사 자체가. 하지만 최대한 그런 실질적인 피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저런 이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좀 더 경감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그러한 어떤 힘이 좀 모아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의 이 구체적인 지원책, 더 치밀한 노력 이런 것이 이제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핀셋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핀셋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하면 이게 여기 핀셋하면 옆으로 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되 그 개별 상황에 맞게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대적으로 좀 차별을 두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지원책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7명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2달 가까이 이어진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감소 국면에 접어든 건지 지금 관심이 무척 쏠리고 있는데요. 이동석 기자, 방역 당국에서는 앞으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 거다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방역 당국은 다음 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에서 7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600명에서 700명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500명대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인데요. 하지만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만큼 정부가 어떤 집합금지 완화 조치를 꺼내들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영업자들은요, 정부의 집합금지 완화 조치 가능성에 한껏 기대를 품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설명처럼 정부가 오는 일요일 이후에 이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요, 이번 주만 좀 버티자 뭐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거리두기 잘 지키는 생활 방역이 좀 더 확실하게 지켜져야 우리도 그렇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숨을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